성동강진교육지원청 학습공동체 학교시설지원과의 강의 주제는 일본 학교 건축의 변화와 시사점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원이고요. 플레이앳 연구소의 연구소장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발견, 교실의 발명의 저자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가 일본 학교 건축의 변화와 시사점입니다. 이렇게 강의 주제를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건축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학교 건축이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일본의 영향으로부터 때로는 단절되고 때로는 일부 모방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잠깐 소개를 좀 더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1872년도에 학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890년도에 학교시설 준칙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학교 건축을 표준화합니다. 1895년도 정도 되면 학교 건축 도면 설명 및 설계 대요 이거 발표하면서 편복도 교실을 학교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편복도 교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북쪽에 복도가 있고 남쪽에 교실이 있는 거거든요. 채광, 환기에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건축하기 굉장히 쉬운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됐냐면 1895년도에 사범학교 관제 소학교령을 공포하면서 근대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근대 교육은 사실은 우리 주체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초창기에 만들어진 학교들은 계몽주의자 또 개혁가들 그런 분들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근대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초창기 조선의 학교는 그냥 큰 한옥 또는 한옥과 서양식을 합친 것, 그러니까 주택형이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서양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한 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잘 알다시피 1910년도 우리가 합병이 되잖아요. 일본의 합병이 되면서 일본의 학제가 그대로 들어오면서 일본의 표준적인 학교 건축이었던 편복도 교실이 이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온 거고요. 그런데 1970년도 전까지만 해도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한국의 학교 건축은 일본과 동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단절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모방되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학교들은 편복도 교실 1세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거의 110년 정도 계속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일본의 학교 건축이 특히 학습 공간 모델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면 현재 우리의 위치 또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해방 이후에도 한국 학교는 일본 학교 모습을 참조해 오다가 70년도부터 단절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단절이 그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학제가 시작되고 표준화가 쭉 시작됐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목조학교 건축에서 그다음에 관동 대지진 이후에 콘크리트 골조, 그러니까 RC조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들은 우리랑 비슷하게 공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1972년도 정도 되면 일본에서 본격적인 열린 교실, 오픈 플랜 스쿨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더 나가면 1980년도 정도 되면 일본의 문부성이 열린 다목적 공간 보조제도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상상마당, 창의마당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교실 주변에 보다 더 유연한 학습을 위한 넓은 공간들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정부가 이제 보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 정도가 되면 이거는 똑같아서는 안 돼. 소학교,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가 조금 다르게 교실 모델들을 바꿔나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2000년대로 넘어가면 교실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교실들 보면
한 교실 한 칸이 62평방미터 또는 65평방미터 그 내외거든요. 일본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 학교의 교실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의 교실 사진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이미 2000년대로 들어서는 순간 교실 이렇게 작으면 안 돼. 미래교육을 해서 더 확장돼야 돼 라고 하면서 연면적 기준을 확장하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도로 넘어가면 그 정도가 아니라 같은 학교 급이라도 연령에 따라서 이게 교육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다 각자가 그 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간 모델들이 바뀌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뭐냐면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IT의 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 교육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텔리전스 학교, 고기능화 교실 이런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이후부터 쭉 일본은 학교의 학습 공간 모델들이 바뀌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부터 쫓아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학교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열린 교실 학교 또는 열린 다목적 공용 공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960년대 되면 국가가 주도해서 유럽의 열린 교실 모델, 유럽의 학교 건축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영국에서 교육학의 발달에 따라서 학교 건축의 개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열린 교실 운동들이 벌어지고 일본, 그 다음에 북미, 유럽 전역에 이 운동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1972년도 정도가 되면 드디어 최초의 다목적 공용 공간을 가진 그런 오픈 플랜형 학교인 가토 학원 소학교가 등장합니다. 가토 학원에 소속된 아사히데 소학교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곳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실 모델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곳곳에서 혁신적인 모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84년도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부성에서 다목적 열린 공간 보조제도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열린 교실 모델, 오픈 플랜 스쿨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84년도부터 1994년도 정도가 되면 3,000개 학교가 바뀝니다. 3,000개 학교가 오픈 플랜 스쿨, 그러니까 열린 교실 학교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어떠냐? 이게 벌써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대 학교 교육 또는 건축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때 초창기는 유럽에서 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그러면 오픈스쿨, 열린교실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도입을 하거든요. 1996년도 정도에 7개 학교, 시범학교를 만듭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 전주에 있는 그 완주죠. 완주 쪽에 있는 학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교실의 복도의 폭이 교실만큼 넓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열린교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열린교실은 교실과 복도 사이에 벽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도가 확장 복도,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굉장히 유연한 학습을 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변화가 되지도 않고 교사들의 인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걸 도입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문제가 소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교실과 교실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복도와 교실 사이에 벽이 없으니까 소음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실은 폐기됩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다시 교실과 복도 사이에 벽이 새로 생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중단돼 버린 거죠. 어떤 교실의 혁신이 중단돼 버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도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공간 재구조 사업도 하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하고 영역 단위 공간을 바꾸는 사업도 하는데 제가 여러 심사를 거치거나 여러 학교들을 가보니까 여전히 편복도 그리고 열린 교실 학교에 대한 도입은
엄두를 못 내는 거죠. 한번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제 열린교실학교, 뭐 오픈플랜 스쿨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걸까? 한번 보겠습니다. 1972년도에 시즈오카현 누마나즈 시에 이제 등장한 거거든요. 워낙 유명합니다. 그래서 국가 등록 유형 문화재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학교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1급 설계사들은 시험 볼 때 일본의 근대 학교 사례들이 시험 과목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학교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열린 교실이긴 한데 교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실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4배 이상으로 크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4분할됩니다. 그러니까 교실과 교실 사이에 칸막이가 있는 거죠. 가변 칸막이들이 있는 거고 이 칸막이를 쓸 때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폴딩 도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미닫이 문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가변성, 일본에서는 가동성 있는 문을 단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4분할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센터라고 불리는 대형 다목적 공간이 있습니다. 2층으로 가면 학습센터는 없고 옥상 공간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공간을 이해할 때는 평면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4분할 교실입니다. 완전히 열면 대형 교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하면 3개로도 하고 4개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혁신적인데 바로 이 사이에 안뜰이 있어요. 중정이 있고 중정을 거치면 학습센터라고 불리우는 다목적 공용 공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대형 열린 교실도 이쪽에 다목적 학습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으로 가면 특별교실들이 있고 역시 4분할 대형 교실인데 여기는 옥상 정원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모델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것을 따라서 만드는 학교들이 많이 등장한 겁니다. 실제 학교 건축, 제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학교들은 대부분 어떻죠? 그냥 일자형, 또는 일자형이 2개 있고 사이에 브릿지가 있는 형, 내지는 L자형. 이게 이제 천편일률이잖아요. 일본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가토하고는 벌써 공간의 구성 또는 배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내부 사진입니다. 이 4분할 대형 열린 교실을 보면 벌써 저쪽에 보면 가변벽이 있죠. 그래서 쳤다, 펼쳤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4개 학급이 다 서로의 학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다 씁니다.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시끄러워서 어떻게 수업을 하나? 근데 이미 일본은 이때부터 그룹 토론, 프로젝트 수업, 아니면 집회 수업, 통합 수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이미 이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열린 교실에서 조금만 가면 바로 접근성이 높은데 굉장히 넓은 학습센터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열린 다목적 공용 공간을 배치하는 모델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이치현에 있는 타치 오가와 소학교입니다. 이게 1978년에서 1980년도에 그 벽을 없애는 그리고 미닫이 문을 가변벽으로 사용하는 열린 교실 모델을 도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위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는 무언가 이렇게 층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층으로 쌌다는 건 아니고요. 작은 공간 단위부터 좀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단계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 일단은 사진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면 볼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열린 교실입니다. 열린 교실인데 여기 내일이 있는 것은 뭐냐면 미닫이문이 있는데 필요할 때 다 뗍니다. 필요할 땐 다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다목적 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위계를 가지고 배치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가장 낮은 단위는 그냥 보통 교실이에요. 보통 교실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그 교실이 있고 그 문은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뗄 수가 있습니다. 확장해서 그 앞에 있는 열린 공용 공간, 조금 작긴 하지만 5개의 교실이 공유하는 열린 공간 또는 안뜰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더 큰 다목적
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목적 홀은 이쪽 교실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쪽 측면에 있는 4개의 교실과 열린 공간을 가진 그룹들도 이쪽으로 생깁니다. 벌써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면 현관 홀까지 이렇게 이어지고요. 다른 건물동부로 보면 5개의 교실에서 열린 공간을 안뜰 다목적 홀, 그 다음에 도서관까지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위계를 갖는 공간 구성과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은 제가 본 많은 학교들은 그냥 층별로 단절된 교실의 배치 또는 어떤 그 공간적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죠. 보통 구역, 조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짜집기 비슷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때 이런 위계를 갖고 있는 공간 구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요코하마 시립 혼마치 소학교입니다. 여기가 역시 이제 1984년도죠. 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4년도면 몇 년 전이죠?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이미 이런 학교가 등장하는데요. 이 학교도 보시면 일단은 보시면 바깥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복도형 테라스가 있고요. 교실들이 있습니다. 교실 사이에는 가변벽입니다. 가구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퀴 달린 가구로 치웠다 열었다. 완전히 바뀌지 않죠? 그 다음에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두룩 공간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학교 전체에 일종의 경기도에서 같은 경우에는 광장형 공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목적 광장형 공간. 그런 게 이제 중앙에 있는데 이 그룹도 쓰고 이 그룹도 쓰고 이렇게 여기는 하나, 둘, 셋, 3단계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계적 구성들을 이미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야루초 이와의 소학교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좀 더 또 달라요. 열린 교실, 그 다음에 바깥에 테라스, 그 다음에 열린 2개 교실마다 열린 공용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가면 큰 다목적 홀이 있고, 거기서 다시 야외, 그러니까 이렇게 야외까지 이어지는 동선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다목적 홀은 다른 교실 그룹들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간적 위계를 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이미 40년 전에 학습의 유연성이라든지 공간적 다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행학습이라든지 통합수업 또는 이론수업 뭐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공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가슴이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일본 문무성이 1984년도에 다목적 공간 보조 제도를 실시한 후 열린 교실 학교에서 학습 공간 유닛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셨는데 학습 공간 유닛과 고기능화 교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계적 구성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이제 보통 유닛 하면 몇 개의 공간을 묶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묶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유닛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뭐냐면 그러한 공간 구성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건축을 해보면 알겠지만 아파트 같은 게 그렇잖아요. 하나의 호가 갖고 있는 뭐 3베드, 4베드 뭐 이런 구성이 있으면 그걸 반복하잖아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학교 건축이라도 패턴들을, 공간 구성의 패턴들을 반복해야지만 사실은 건축적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유닛으로 만들면서 고기능화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교실과 공용 공간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훨씬 더 확대된 모델로 가게 됩니다. 좀 더 복잡한 모델로 가는데 이거는 유럽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의 주요 도시들은 학습 클러스터 모델들을 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북미는 학습 커뮤니티 모델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는 역시 학습 허브 모델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교실과 복도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크고 작은 공간들이 합쳐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1995년도에 등장한 치바현의 우타세토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인데 여기는 보시면 보통교실, 다목적 열린 공용공간, 알코브 공간. 알코브 공간은 약간 움푹 들어간 공간이에요. 아이들 이제 동굴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공간,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구역, 테라스 이런 것들이 조합되면서 하나의 유닛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가면 역시 여기에다가 좀 더 복잡한 그런 고기능화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학습의 공간만은 아니야. 아이들이 이제 오랜 동안 학교에 있어. 생활의 공간이야.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는 친교의 공간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교실과 복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의 고기능화를 추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도 되면 사이타마현 도다 시립 아시하라 소학교 뭐 이런 곳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정도 되면 약간 이것도 표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혁신적이 일어나는데 너무 혁신적이면 좀 따라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광폭 확장복도라고 볼 수 있어요. 확장복도라고 하거든요. 복도의 폭을 넓힌 거예요. 근데 그 확장복도를 복도만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안에 이렇게 도서구역, 그 다음에 기타 소구역들을 안에 이제 집어넣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조합을 하기 시작하는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이 사진도 보면 교실과 확장복도 사이에 가구로 공간을 구분하고 있고요. 이 큰 확장복도 내에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이나 소공간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그 시부야구에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일종의 만들어낸 지침이에요. 우리 교실 만들 때 우리 그냥 확장복도로 해. 그리고 교실과 교실 사이는 미닫이문으로 하거나 가구로 구분을 해. 발코니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여닫으면서 어떻게 이 공간에 좌석들을 배치해서 통행만을 위한 복도가 아니라 독서 공간, 그 다음에 수업 공간, 그 다음에 그룹 토론 공간, 실행교 공간으로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지침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발코니 같은 경우도 일종의 생태학습의 공간, 자연과 접촉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가 교실과 복도 사이에 미닫이문을 두는 이유는 확장복도나 이렇게 개방해서 열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요. 사실 일본에 큰 범죄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교실을 보면 벽이 있고 양쪽에 문이 있잖아요. 누군가 침입 들어왔을 때 보니까 문 쪽으로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다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 열고 탈출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발코니 쪽도 문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위험한 사람이 침입했을 때 빨리 탈출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지진에 대한 대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이런 공간 모델이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다 시립 아시하라 소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하라 소학교는 한번 제가 직접 도면 한번 볼까요? 굉장히 비교적 최근입니다. 2005년도에 만들어진 차세대형 학습 공간의 창조 모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동보육시설, 평생학습관, 소학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운동장이 사진에서 잘려 있지만 옥상 부분은 수영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디귿자로가 이제 교사동입니다. 교사동이고, 그 다음에 요 하부가 이제 체육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관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 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좌우 쪽에는 한쪽에는 보육시설이 있고 한쪽에는 특별교실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쪽으로 교실동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가 뭐 학교 전체를 보려면 아주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실 모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실 조금 도면이 흐리긴 한데 여기는 1학년, 2학년 모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용 공간들이 있고 또 큰 공용 공간, 유리로 되어 있는 작은 소그룹 공간, 그다음에 교사 공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같이 묶여 있고요. 심지어는 이 미디어 센터, 그 교과 교실도 있거든요. 이과 교실, 뭐 과학 교과 교실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교과 센터형 모델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과 교실들이 어떻게 되냐면 미술실 1.5칸, 준비실 반칸 이걸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나서도 똑같이 가요. 그게 100년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교과 교실이 있다, 이과 생활과가 있다. 그럼 여기에 다목적 공간도 있고 공용 공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합되죠.
또는 미술실과 기술실들, 그러니까 융합 교육이 가능한 교과들을 근접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과 유럽도 비슷한데요. 교과 교실의 이제 그 원칙들이 뭐냐면 구성할 때 첫 번째, 융합 교육이 가능한 교실들은 근접 배치한다. 그래서 뭐 언어사회학과, 언어사회교과센터, 뭐 아니면은 뭐 미술기술교과센터, 뭐 이런 식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과학수학교과센터 이런 것들이 묶여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실행교육을, 실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비가 들어있는 교실과 그 다음에 이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좀 더 펼쳐서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 또는 교구제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세트로 묶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닛화된다 또는 고기능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교실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생각 속에는 그냥 교실 한 칸을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술실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럼 교실 한 칸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는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교실이라는 표현보다는 학습 공간, 근데 이때의 학습 공간은 하나의 교실만이 아니라 소그룹 공간, 그 다음에 교사 업무실, 화장실, 교구제실, 그 다음에 준비실,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하나의 이 유닛 단위로 공간들을 바꿔나가고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공간들이 중간중간에 다 껴있어요. 이게 이제 광장형 공간은 아닙니다. 광장형 공간이 아니라 특별교실 앞에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이런 공간들이 이제 군데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번 볼게요. 무사시노 시립 오노다 소학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통폐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 학습공간 재구조화 하다 보면 연면적의 증가를 허락하지 않잖아요. 또는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볼멘 소리가 다 뭐냐면, 야, 우리 공간 없는데 뭘 새로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해봤자 거기서 거기야. 뭐 이런 태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학생 인구가 급격하게 줄는데 지금 너무 과잉 투자했다가는 지금 투자했다가는 과잉 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통폐합 과정에서 혁신적인 변화들을 일으켜야 될 거예요. 또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 복합화하면서 혁신적인 학교들이 등장하게 돼 있거든요. 일본도 비슷했습니다. 모든 학교가 한꺼번에 확 바뀐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동안 100년 동안 바뀐 거니까. 그런데 얘네들도 뭐냐면 학교의 통폐합 또는 시설 복합화 이런 과정에서 아주 연면적 기준도 넓고, 그 다음에 이런 학습 유닛 또는 고기능화된 그런 학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L자형 교실이 등장합니다. 밑에 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소그룹 공간이 있어요. 원래 근대 학교 역사 속에는 이 북미 같은 경우는 1945년도에 크로우 아일랜드 초등학교라고 L자형 학교가 벌써 등장하거든요. 유럽도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집체교육만을 위한 공간만 있으면 안 돼. 때로는 소그룹 공간도 있어야 되고, 진정 공간도 있어야 되고, 준비 공간도 있어야 되고,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교실 내에서 살짝 구분하는 공간도 필요해. 그러니까 소그룹 공간 둡니다. 자연과 접촉이 필요해. 그러니까 발코니 공간도 둡니다. 그리고 교실에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 교실이 공유하는 다목적 공용 공간 또는 확장복도였잖아요. 교실 안에 또 한쪽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그 밖에 또 다목적 공간이 있습니다. 위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두 개의 교실마다 공유하는 테라스와 각각의 교실의 L자형 교실과 그 교실 안에 이 공간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바깥에 또 전체적으로 공용하는 공간, 교사실이나 기타 공간, 그리고 건너편 쪽은 주로 특별교실. 자, 잘 보시면 이 특별교실 배치도 재미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특별교실들은 별동에 있거나 날개동에 있거나 저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한쪽 복도 끝에 있는 교실이면 반대쪽에 있는 특별교실을 가기 위해서 정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래 가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복도만 건너면 특별교실들이 있어서 특별교실에서의 실행활동과 이론 수업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간들을 배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IT 설비를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이트보드도 한 군데만 둔 게 아니라 교실 안에 한 3군데, 4군데를 두는 교실들이 등장해요. 이게 다 그룹 토론을 위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실제 보시면 이게 1학년 이쪽이 교실들이고 1학년 교실 앞에 있는 오픈스페이스, 공용 공간입니다.
그리고 교실 쪽을 바라보면 교실 안이 이렇게 환하게 들여다본다.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제 미닫이문으로 닫기도 하고, 미닫이문이 있다 하더라도 유리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렇게 건물 폭들이 넓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채광의 문제, 환기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본 학교들은 천창, 고측창 아니면 유리 굉장히 많이 이제 쓰고, 이거 유럽도 비슷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조금 더 또 다른 모델도 있어요. 히타치 오타 시립수부 초중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통합되어 있는 학교가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때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간 면적도 이제 늘어나는데, 일단 일본은 보면 큰 흐름이 통합학교. 우리는 통합학교라고 하는데 일관학교라고 부릅니다. 일관학교. 그 다음에 우리는 건물 안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행정적으로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교원 자격증도 다르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제기됐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과목들에 대해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설 복합화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학교를 만드는데, 잘 보시면 앞에 동이 교사동이에요. 교사동이고 뒤에 동은 체육관과 특별교실과 그 다음에 지역협력관, 그 다음에 급식실, 음악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출입구부터 달라요. 지역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 아동, 유아들이 이제 출입할 수 있는 공간,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시설 복합할 때는 동선과 출입구를 분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일본 다 이거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방과 후나 주말이나 이런 때 개방이 허락된 공간까지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차단되게 돼 있고요. 이제 교실 모델이 이제 오늘 중심 주제니까 교실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도 이쁘죠? 교실 모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실 모델은 아까 일본이 이미 2000년대로 넘어가면 유닛으로 고기동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실 한 칸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보시면 일반 교실, 테라스, 그 다음에 오픈 스페이스, 복도가 넓고요. 그 다음에 그 복도 건너편에 점선이 있는 건 뭐냐면 다목적실인데 2분할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도 사실 테라스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테라스가 있고, 수장은 개수대입니다. 개수대가 있고, 그다음에 교재실이 있고, 벤치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저기가 뭐냐, 약간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카페트처럼 누울 수도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걸 세트로 바꾸면서 반복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세트로 바꾸면서 반복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교실 모델들이 굉장히 큰 변화들을 이제 일으켰던 거죠. 이거는 북미도 그렇고요. 유럽도 비슷합니다. 물론 모든 이제 학교가 이제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 연도가 다 다르고 건축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바뀌긴 하지만 일본은 상당한 정도가 이렇게 갔다. 유럽도 이미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복도가 2.7m, 3m 정도고 중앙복도 하더라도 한 4m에서 5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대학교의 특징은 통행만을 위한 복도 없다예요. 모든 곳들이 학습의 공간과 생활의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 그래서 복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복도는 굉장히 많아요. 가운데 복도가 있고 그런 형태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데 무언가 학습 공간을 위한 그 복도 형태는 아닌 거죠. 근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다목적 공용 공간도 못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초기 모델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교실 몇 개의 교실들이 있으면 복도인 듯 아닌 듯한 공간과 그 앞에 공용 공간, 교실 건물 폭이 넓어지니까 빛을 끌어들이기 위한 보통 광정이라고도 하고 중정이라고 중공 공간, 위에 천창이 있어 빛이 들어오거나 아예 그냥 개방된 공간이 있어 빛과 환기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또는 화장실이나 교재실이나 이런 것들이 옆에 측면에, 이게 이제 초창기 이제 그 모델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더 나가느냐? 그 정도 갖고 안 돼. 이제는 일반 교실 자체에 공용 공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교실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커먼즈가 공용하다, 함께 쓰다, 함께 쓰는 공간도 위계들을 가지면서 배치를 하는 게 필요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급속한 학습 공간의 변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목적 공용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위계적 배치, 학습 공간의 유닛화, 그 다음에 고기능화, 이런 단계까지 쭉 이제 와 있는.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소개해주신 다양한 사례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현재 편북도 교실이 대다수고 신축도는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도 초기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학교 건축이 많이 일어난 건 베이비 부머 세대의 등장이거든요. 일본도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이제 복구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학생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시차를 달리하면서 또 역시 늘어나거든요. 유럽도 비슷해요. 2차 대전 이후에 급격하게 학생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 그거에 맞춰서 학교 건물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이슈들은 뭐냐면 자고 일어나면 학교가 하나씩 생겼다. 그때 여러분들이 시설과 직원이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좋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짓고 경제적으로 짓는 게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병영형 학교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 연한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수고 다시 짓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일단 너무 노후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바꿔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본도 어떤 거는 편북도 교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편북도 교실을 리모델링 할 때 기존의 이제 방식은 뭐냐면 40년 이상 넘고 선행된 투자가 없을 때는 어쨌든 개축을 하잖아요. 개축을 해서 조금 형태를 바꿀 수 있는데 아쉽게도 똑같이 편북도로 돌아간다. 이게 아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 안 된 그런 학교들은 결국은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그렇고 일본도 비슷하게 일본 따라서 라멘 구조예요. RC조죠. 기둥과 포로 건축의 구조, 하중들을 견디고 벽체들이나 슬랍은 다 틀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뭐냐면 그 학생 수가 벌써 일찍 줄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지역 학교들은. 그러니까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열린 다목적 공간 보조 제도가 도입하면서 빈 교실이 생기면요 이렇게 터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실 주변의 다목적실, 이게 말은 다목적실이지만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공용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개방할 수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개방했다 말았다는 다목적 공용 공간들을 교실 사이에 넣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습 공간 재구조하면 교실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무슨 공간이 계속 추가되거나 빈 교실이 어디 있는지 하여튼 그 빈 교실 그대로 두고 그 교실만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목표가 뭐냐면 새로운 공간 만들기보다는요 가장 많은 학습 활동이 벌어지는, 가장 많이 오랜 동안 학생들이 생활하는 보통 교실의 주변의 유연성을 높이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빈 교실이 생기면 교실들 사이에 이렇게 다목적 공용 공간들을 넣기 시작한 거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코하마 고등학교거든요. 요코하마 고등학교도 빈 교실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터서 공용 공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확실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새로운 공간을 추가하거나 기존 교실의 배치를 건들지 않으려고 해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재배치 안 하고 그냥 어디 새로 빈 교실 생기고 거기만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목적이 뭐냐면 보통 교실에 다목적 공용 공간을 끼워 넣음으로 해서 공간적 유연성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런 걸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워 넣으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실 4개가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 끼워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재배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구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배치하면서 중간중간에 독서의 공간, 그다음에 아니면 선생님들이 바로 나와서 수업할 수 있는 공간, 또는 학생들이 자습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사교하거나 친교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중간중간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게 더 나갑니다. 유휴 공간이 진짜 많아졌어요. 이제 우리 시골 학교들은 정말 많거든요.
제가 시골에 있는 모 학교를 가봤더니 옛날에 강원도 쪽입니다. 300명 있던 학교가 지금 30명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일본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실 옛날에 4개 있다면 그냥 2개 세트로 바꾸자. 그냥 한 세트죠, 한 세트. 보통 교실에 보조 교실이 딸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보통 교실에 보조 교실이 딸려 있고 가운데 다목적 공간. 이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더 나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학년별로 모델이 달라져요. 편복도를 리모델링 할 때도. 앞서서 소개했던 거는 굉장히 혁신적이어서 폭도 넓고 건축물의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복도도 넓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랑 똑같은 편복도인데도 유교실이 발생하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 미래적 공간 그러면서 막 계속 트렌드에 따라서 뭘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자료는 뭐냐면요. 유휴교실이 있을 때는 그 유휴교실을 활용해 갖고 저런 유연한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학생 수가 오히려 늘어. 빈 교실이 없어. 그러면 그 사이에서도 어떤 학습 공간의 유연성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 고민들을 담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일본 철강 연맹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 철강 연맹이 이걸 사실은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건축 단체인데 하도 많이 하니까 아예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복도 쪽에 다라매요.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운동장 쪽으로 다라매기도 합니다. 복도 쪽으로 다라매든 운동장 쪽으로 다라매든 뭘 만들었느냐? 주변에 있는 교실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 공용 공간 넣었어요. 다목적 공간. 그런데 운동장 쪽으로 할 때는 교실을 운동장 쪽으로 바꾸거나 그리고 이쪽을 더 넓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장 쪽에 다목적 공용 공간 하면 이게 통로처럼 비공식 공간을 또 넣어야 돼요. 그래야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라맬 때, 그러니까 다라맨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그냥 증설한다. 기존의 화장실이나 복도 공용 공간 없이 이제 공간을 늘리는 거거든요. 증설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증설할 때 이 사람들은 철골 프레임과 플레이트를 썼어요. 철골 프레임과 플레이트 쓰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에다가 무언가를 붙이면 반드시 뭐가 생기죠? 이격 현상이,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격들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축 이음을 다 하면서 이 기술들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설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죠? 우리나라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증설이나 증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면적 증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를 할 때는 아무래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될 때는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지침인데 여전히 연면적 증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편복도 교실일 때도 일본은 증설을 하거나 그 안에서도 보통 교실 주변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다목적 공용 공간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공간들을 재구조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에 고교학점제 전면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재구조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 중인데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했으며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고교 학점제를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넓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적 전제를 잠깐 보면요. 옛날에 근대 초기 학교를 보통 궁전형 학교라고 하거든요. 한 300명 같이 배웠어요. 이때 교육적 전제가 뭐였을까요? 내가 가르치면 다 알아듣는다. 연령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같이 모아놓고 가르쳤던 거죠. 그러다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학년별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학년부터 아니고 남녀 구분하고 뭐 그랬어요. 학년별 구분도 하고 또 우등방, 열등방 구분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적 차별화. 이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그다음에 또 그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가르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교육학들이 등장하면서 학급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무 몰아놓고 가르치다 보니까 전염병 확산, 감기 한번 걸리면 다 300명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분화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도 뭐냐면 교육적 전제가 이제
학급별로 분할했을 때도 기본적인 교육 전제가 옛날보다는 낮았지만 같은 학년이면 학업 성취도가 같아. 그 다음에 아이들은 다 그냥 그 나이에 배울 게 있어. 똑같아야 돼.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나이들에도 어떻게 보면 학업 성취도가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늦게 깨닫는 아이들, 늦게 배우는 애가 있고 빨리 배우는 애가 있어. 심지어는 아이들의 개성과 호기심, 관심이 다 달라. 그래서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거를 배우면 훨씬 공부 잘해. 근데 관심도 없는 걸 가르치니까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군요. 그래서 개별 맞춤형 교육, 그다음에 자기 동기에 기반한 교육,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교학점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고교학점제가 등장하면, 즉 학생들의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대학교랑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교실에서 학급별로 가만히 앉아있고 선생님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과목별 교실로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통행로, 복도가 넓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공강 시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에서도 수업 안 들어가는 시간 있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중간에 그냥 수업 안 들어가고 카페에 가 있거나 도서관에 가 있거나 그러잖아요. 공강 시간에 수업할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인수 과목을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반 구성이 안 돼. 그래서 한 10명 정도만 신청한 과목이 있어. 그럼 개설 해주라고 하는 게 공고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학교, 그러니까 거점 학교들이 생겨요. 요새 학교 네트워크 얘기하잖아요. 학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한 학교의 시설을 빵빵하게, 전문 용어네, 조금 이렇게 좋게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아주 좋고, 그 다음에 그 아주 기능화된 그런 공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의 학교 학생들도 와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럼 그 공간은 훨씬 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은요, 통합 수업 해야 돼요. 한 반이 아니라 두 반, 세 반이 같이 들어요. 또 어떤 때는 학년별 통합 수업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의 인원수가 막 늘었다 줄었다 하고 학습의 리듬, 수업의 시간들이 막 바뀌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이거 잘 안 되는데 현실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 공간을 만들면 전면적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은 예산이 너무 축소가 돼 있어서 학교 현장을 가보면 그냥 영역 단위 사업을 인식해요. 한 공간 조금 바꾸고 말아버리는 그런 수준이라서 과연 이렇게 공간을 바꿔서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한번 봅시다. 일본을 보면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중학교부터 벌써 교과센터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과센터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과교실형 또는 교과센터형이라고 보이는데 교과센터형을 이해하려면 이게 뭐냐면 학급교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학급교실은 반별로 주어진 교실이에요. 반별로 주어진 교실이고 교과센터면 미술 교과 교실들만 모여 있고 미술 공작 교과 교실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룹 단위로 묶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실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학급 교실이 없습니다. 반별로 교실이 배정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데 요거를 조금 이 교과센터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홈베이스라는 개념이 계속 들어와요. 이 홈베이스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교과센터형은 학급교실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1학년 1반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1학년 1반이 가 있을 공간이 없어요. 우리도 처음에 고등학교 잘 다니다가 대학교 딱 갔더니 같은 과인데 어디서 모여야 될지 우리 과애들 어디 있는지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속감의 혼란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만드는 게 홈베이스예요. 홈베이스. 되돌아오는 공간. 그런데 홈베이스를 교실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다 달라요. 굉장히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락커 공간 정도로 만들거나
또는 락커보다 커서 교실의 3분의 2나 반 정도 크기로 만들거나 그래서 옷도 보관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조정내 활동들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교과 센터를 도입할 때 귀속감이 사라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간이 홈베이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홈베이스는 대부분 반별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반별, 교과 센터형이더라도. 근데 그러려면 공간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 몇 개의 공간이 공유하는 공간들을 두기도 하지만 기본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홈베이스라는 용어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어떻게 이해될까요? 제가 보니까 어떤 학교 홈베이스는 그냥 학습 카페야. 그냥 휴게 공간이야. 그래서 학교에 한 군데밖에 없어. 한 군데밖에 없는 건 홈베이스 아니에요. 원래 귀속 공간으로 만들어진 건데. 근데 어떤 데는 보니까 그냥 약간 도서실에 따라지는 다목적 교실이에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홈베이스라는 용어가 막 사용되기 시작하는 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워크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는 정확히 뭐냐면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실행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공간. 이것도 공용 공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종의 워크스페이스는 오픈 스페이스 또는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는데 그냥 열린 다목적 공용 공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구분하는 건축가나 교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미디어 스페이스, 미디어 센터라는 게 있어요. 미디어 센터는 사람들이 미디어 들어가니까요. 저게 이제 디지털 들어가고 이런 공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학교에서 미디어 공간은 정말 뭐냐면 실제 디지털 장치나 PC 검색을 하거나 영상 장치가 있거나 이런 곳들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서 미디어 센터 이렇게 일본은 도서실을 도서 미디어 센터로 이름 바꾸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과 교실에 있는 미디어 센터는 뭐냐면요. 공용 공간이긴 한데 일종의 전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미술 교과 센터다 그러면 미술 교과에서 아이들이 만든 작업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물. 그거를 전시하거나 미술 관련한 교재들이나 교구제를 두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약간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정도의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데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이게 교과 교실이에요. 교과 교실인데 일단 바깥쪽하고 열려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홈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락커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층에 하나 있어요. 대구에 있는 국제고등학교입니다. 한 층에 하나 락커 공간, 홈베이스라고 만들어 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담당하는 장학사님들하고 시설과 직원분들한테 홈베이스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층에 몇 명의 학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100 몇십 명 있대. 그러면 이 공간에 이 옷 찾으려고 자기 물건 찾으려고 오면 부딪혀갖고 싸움 납니다. 이거 잘못한 겁니다. 정확한 이해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 스페이스도 원래 넓어야 되거든요. 근데 복도처럼 조금 해놓고 미디어 스페이스라고 해놓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의 학교 건축을 많이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모방해요. 근데 이거 정확한 이해가 없이 그냥 겉핥기로 배워갖고 이식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미디어 스페이스예요. 보시면 넓고 거기에 뭐 칠판도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도 나와 있고 테이블도 있고 뭐 전시해 놓고 책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별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학교입니다. 요 학교의 이제 평면도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수학 교과센터, 수학교실, 그 다음에 2학년 2반, 2학년 1반 홈베이스. 이거 반별 학급 교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테라스 있고, 수학 미디어 스페이스가 있고, 그 옆에 다목적관. 이게 한 세트. 이게 교과센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미술실, 기술실, 그 다음에 여기 승강구라고 돼 있는 거는 일본에서 승강구는 현관이에요. 현관홀. 그러니까 이 현관홀 자체가 다목적 공간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실 있고 요거가 하나의 이제 또 미술, 기술, 교과센터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과실이 있고 몇 개 공간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봐도
단별교실이 안 보여요. 홈베이스는 있지만. 이런 게 교과센터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교과교실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것도 꽤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교장 선생님들 많이 모였을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의 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학교에 교과교실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미술실, 과학실 뭐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넘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급별 교실을 그대로 놔두고 교과교실 플러스 알파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부족해. 새로운 공간 만들어내기도 어려워. 그러면서 이거 뭐 공간도 없는데 뭘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중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거든요. 수루미 대학의 부속 중고등학교인데 지금 색깔이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색깔이 다른 곳들이 쭉 있는데 이게 각각의 교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과교실이나 준비실이나 아니면 뭐 교사실이라든지 교구제가 있는 공간들이 한 세트로 돼 있고 공용 공간, 미디어 스페이스가 여기 한 공간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HB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HB 이게 홈베이스인데 일본도 용어상의 혼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홈베이스는 보통 교실이에요. 그러면 저 보통 교실은 학급별 교실일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학교에 30학급이 있어. 중고등학교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30학급 있어. 그럼 보통 우리가 익숙한 중고등학교는 30개의 학급 교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과별로 특별교과별로 교실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보통 교실인 HB가 30개가 아니야. 그냥 아주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15개밖에 없어. 그럼 애들 어디로 가 있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HB1은 1학년 1반, HB2는 1학년 2반, HB3은 1학년 3반. 여기는 1학년 군으로 써. 근데 여기가 이제 잘 안 보이지만 물리 쪽이라고 부르죠. 과학 쪽 교과센터로 보면 과학 1교실은 2학년 1반, 과학 2교실은 2학년 2반, 과학 3교실은 2학년 3반. 즉 뭐냐면 학교의 공간 구성을 처음부터 학급별 교실 중심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통 교실과 교과 교실을 중복 배정하는 거예요. 중복 배정.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3중 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는 교과센터형으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교과센터는 학년이 갖게 한다. 또는 계열이 갖게 한다. 그리고 각각의 교실은 그게 보통 교실이든 특별 교실이든 교과 교실이든 그걸 학년별로 또 배정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동하는 교과센터 중심의 수업은 다 이동하기 때문에 자기 반이 계속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 물건만 잘 보관할 수 있는 홈베이스나 락커만 중간중간에 있으면 되거든요. 홈베이스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그 점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학급별 교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교과 교실로 하라고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깊게 들어볼게요. 도쿄도립 아시카 고등학교예요. 여기는 방통고등학교 비슷해요. 일본은 고교 학점제라고 표현 안 하고 단위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정규 단위제가 우리나라의 고교 학점제랑 비슷하고 방통제는 비정기 단위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 비슷하잖아요. 자습 시간 필요해. 그다음에 소인수 과목 수업 필요해. 그다음에 이동은 많아져. 그러니까 일단은 복도가 곳곳에 대형 복도가 있어요. 복도가 엄청 넓어. 그래서 그 복도에 테이블이 있어. 이거 왜 그러냐? 자습하라는 거야. 공강 시간. 심지어는 소인수 과목을 위한 수업할 때요. 인원수 적잖아요. 칸막이 치고 여기서 수업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평면 구성 한번 볼까요? 평면 구성 다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물리실,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지학실인가? 하여튼 그렇고 준비실, HR. 이거 홈룸이라는 뜻인데 이게 보통 교실이에요. 학급별 교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가 갤러리라고 표현한 게 확장 복도. 굉장히 넓은 복도. 이게 공용 공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로 교과센터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교과센터로 구성해놓고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1학년 5반, 1학년 6반 이런 식으로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과센터형으로 물리적 공간을 구성해 놓고 그거를 어떻게 중복 이용할 거냐, 다목적 이용할 거냐 이렇게 가니까 제한된 공간에서도 이게 고교학점제나 일본 단위제죠. 단위제에 맞게 확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는 학급별 교실에 대한 이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이걸 포기 안 해. 그러니까 예산을 투여해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간은 없는데. 자, 또 다른 데 보겠습니다. 일본 나가노현이거든요. 우리랑 일본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지자체별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독일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자체가 살아남으려면 학교가 좋아야 돼.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혁신적인 모델들이 등장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그 지자체들 뭐 나가노현이라든지 아니면 시부야구라든지 뭐 이런 데는 지침이 아주 그냥 섬세해요. 우리는 약간 지침들이 나가면 추상적이야. 그다음에 인테리어 중심이야. 단위 공간 중심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오랜 전통이 있잖아요. 이런 변화 혁신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시는데, 자, 볼게요. 조금 다른 구성입니다. 조금 다른 구성인데, 일단 도서관이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도서 미디어 학습센터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소교실이 있습니다. 소그룹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도서관이 어디 있죠? 복도 끝에. 복도 끝에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 경기도의 모 학교인데요. 4층 꼭대기 한쪽에 있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했어요. 가지 말라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이런 생각이에요. 유럽도 비슷하고, 앞으로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책 많이 보고 인터넷 잘 뒤지면서 스스로가 공부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도서관을 중앙에 놔둬야 돼. 오며 가면 무조건 그걸 쉽게 사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복도가 넓어요. 중앙복도형이야. 이 공간을 다목적 공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교실과 오픈 스페이스, 교실과 오픈 스페이스, 그 다음에 소그룹실, 화장실, 테라스, 이쪽에 테라스, 이게 한 묶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 유닛으로 이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도 있고 저쪽 끝에도 있거든요. 뭐냐면 큰 교실에 중형교실, 소형교실, 중형교실, 중간에 점선 있는 건 다 뭔가 미닫이문이거나 홀딩도어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확 열어서 통합 수업, 필요할 때는 다 분리해서 소인수과목 수업, 그리고 소인수과목을 위한 곳곳에 소규모 공간과 오픈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토론, 공강 시간에 대한 대응, 뭐 토론, 실행 학습, 그다음에 그 반별 집체 학습, 학년별 통합 이런 것들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는 특별교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특별교실도 클러스터, 유닛으로 만들어요. 특별교실, 준비실, 특별교실, 준비실, 그 다음에 공용하는, 이건 교구제 창고고, 준비공간, 공용공간, 다목적 공간, 여기 테이블 의자 놓습니다. 양쪽에 테라스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는 전시공간 두고, 주로 메이커 스페이스나,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연계 협동실, 이런 것들은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놔요. 그래서 출입구를 분리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출입구와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교실도 그냥 우리처럼 미술실은 저쪽 끝에 있고, 음악실은 저쪽 끝에 있고, 과학실 저쪽 끝에 있고, 이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요. 뭐냐면 철저하게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융합교육이 가능한 융합 프로그램이 가능한 교실들은 가능하면 근접 배치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언가 공용 공간을 두어서 연계한 융합 수업들이 벌어지게 한다. 그리고 그 공간들이 상호 연결되거나 가변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한다. 이런 것들을 북미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거의 똑같이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고요. 여기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인바 메이세이 단위제 고등학교입니다. 인바 메이세이 단위제 고등학교인데 여기를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이중복도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양쪽에 있다고 해서 이중복도형이에요. 그런데 이 배치는 뭐냐면 이쪽 하부는 뭐냐면 보통 교실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실, 이게 학급 교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교실군 있고 락커 공간 있고 여기 점선 있는 선별 수업 교실은 소인수 과목 교실 분리가 돼요. 가변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개졌다 나눠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라운지, 이쪽에 데크, 그 다음에 광폭 학습 계단.
계단이 넓어서 이것도 학습 공간, 행사 공간, 열린 공용 공간, 주로 공용성 있는 것들을 가운데 배치를 했어요. 또는 야외로 갈 수 있는 것들은 데크를 양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북쪽에, 보통 북쪽에다 둡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특별 교실들을 배치합니다. 뭐 사육과 교실은 4분할까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뭐냐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을 굉장히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서 이론 수업과 그 다음에 실행 수업들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배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물 남쪽 교사동 앞에 있는 거는 교실. 보통 학생수 저는 가운데 브릿지 두고 뒤에 특별 교실을. 그러니까 가려면 뭐 2층으로 올라갔다 브릿지 건너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접근성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교과 교실 형태로 가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빨리 이동해야 된다.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아주 오랜 동안 연구해요. 그거를 그 지자체들. 그래서 우리는 교육지원청이 있지만 일본은 교육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교육위원회가 뭐 이런 데 보면 2년 동안 연구했다. 그래서 이 딱 진짜 디테일들을 상세하게 만들어낸 것을 쫙 그 자기네 지역에 있는 학교에 뿌립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참조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형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전체를 바라보는 모델이 없는 거예요. 전체를 바라보는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어떤 추상적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가면서 소소한 그 파편적인 예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옛날에 영역 단위 사업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고 이런 정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 건축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발전해 나가야 될 모습을 조금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에서 잠깐 그 사석에서 우리 이거 본 강의 시작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덴마크 쪽의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학교 건축은 디자인보다 기능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학교라고 하는 건 기능적 공간이에요. 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당대의 교육학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공간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 기능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아주 조금 날카롭게 얘기를 하면 너무 일반 건축 공간 감성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화려한 거를 만들어요. 막 광폭 학습계단 그럴듯 하잖아요. 알록달록하면 그럴듯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면 전체적인 학습 공간의 구성들은 그냥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대 교육학이 요구하는 학습 공간의 기능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학습 공간 또는 학교 건축이라고 하는 건 역사가 있어요. 이미 유럽에서부터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100년 이상 동안 오랜 동안 혁신들을 거쳐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본이 섬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섬나라 같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 띄엄띄엄 해외 사례들도 연구하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게 다 왜곡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과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건축가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교육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전 세계 학교 건축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그 모델들, 그 현실들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제가 오랜 동안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가진 결론은 뭐냐면 사원 공간 추가하기가 또는 인테리어 바꾸기가 학습 공간의 재구조화가 아니다. 결국은 보통 교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통 교실 주변을 바꾸는 것, 거기에 학습 공간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만 바꿔도 우리가 뒤처져 있던 우리의 학교 공간 재구조화 섭들, 학교 건축의 발전 이런 것들을 제 궤도에 올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제 책도 한번 학교에 발견, 교실에 발견 책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